안녕하십니까,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정부회계감사론 제8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는 기업회계가 끝나고 정부회계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장은 정부회계 중에서 국가회계를 살펴보고 9장에서는 지방회계, 지방정부회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8장은 전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8장은 국가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제8장부터는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과목이 정부회계 감사론이잖아요. 그래서 교과목에 합당한 그런 제목에 합당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배운 기업 회계와 정부 회계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배운 기업 회계 제도는 주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결국 이해관계자인 주주 또는 채권자,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라고 부르면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릅니다. 이해관계자가 기업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투명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관리회계는 기업의 영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즉 투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공재정 분석에 또는 이미 배운 분도 있겠지만 BC 분석이 결국 관리회계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회계는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결국은 인풋, throughput, output이라면 아웃풋의 최종 결과 또는 performance, 성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회계제도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즉 인풋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정부 예산의 편성,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회계제도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서 국민에게 정부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책임 있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감 시즌이 돌아오는데 국정감사 때 보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도 보고 그 국가와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운영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 정부 회계 제도를 통해서 작성된 정부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예정 가격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성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정부가 한 500조 원을 쓰는데 500조 원을 민간 기업들에게 위탁합니다. 위탁으로 주는데 그때 얼마로 줄 것인가, 요 BC 분석에 해당하는 이런 관리회계를 통해서 그 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제도와 정부회계제도의 차이를 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기업이 얼마를 벌었는가가 최대 관심입니다. 많이 벌었으면 이것이 재무제표에 나오고 사람들은 주식을 더 사게 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즉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 맨 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텀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빨강색이면 적자, 까망색이면 흑자 이렇게 부릅니다.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많이 나야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 관점이 결국 수익성 관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봅니다. 이제 이거는 한 해의 농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보는 게 재무 구조라고 하는 건데, 재무 상태표상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가지고 이 회사는 안정돼 있다,
그리고 재정이 건전하다. 안정성이 부채가 없어야 안정적이고 건전한 겁니다. 요 부채가 없이 자본이 튼튼해요. 하지만 돈을 잘 버는 입장에서는 부채를 통해서 돈을 벌 때 가장 돈을 잘 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부채가 없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고 적절한 부채를 가지고 하되 안정성이나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제도에서는 주요 재무제표가 포괄 손익계산서, 옛날에 그 IFRS 적용하지 않을 때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했는데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정부 회계제도는 이윤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 원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다 나온 결과잖아요. 아웃풋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원가는 인풋 얼마가 드느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얼마가 드느냐, 요거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래서 재정운영표도 원가를 초점으로, 원가를 맨 위에 놓고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재정상태표상, 여기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재정상태표라고 부릅니다. 자산 부채의 관계가, 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부채가 너무 많지 않은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세금으로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한다면 국가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구조 관점에서도 자산과 부채, 즉 요 자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자본이란 개념으로 하지 않고 순자산이란 개념을 쓰고 주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건전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는 여기엔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였다면 기업회계에서 정부회계제도에서는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가 3대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대한민국 단위에서 국가회계는 어떻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국가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법의 1조의 목적에 보면은 국가회계의 투명한 처리,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의 생산과 제공,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다른 뭐 기금법도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결산에, 회계와 결산에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회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1년의 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은 이 법에 따라서 이걸 위임이라고 하는데, 위임의 국가회계법이 위임을 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국가회계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요 국가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또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 클로징 다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느냐,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와 함께 성과 보고서까지도 결산보고서에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상태표라고 하는 건 뭐냐?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 자본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자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산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회계에서 배운 것처럼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고요.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좀 특별한 거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민간 기업은 SOC라고 하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분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 즉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부채도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배운 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 나뉘는데 비유동부채는 장기 차입부채, 장기 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시작할 때의 순자산은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 거기에 남으면 적립금, 잉여금으로 쌓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순자산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표, 이 재정 상태표가 기업회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 상태표. 옛날에는 대차, 대조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표는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는 기업회계하고 이름 자체가 재무제표 이름 자체가 다르다. 재정 운영표는 뭐냐면 사업의 원가와 재정 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마다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밖에 관리비, 조직 차원에서의 조직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정 운영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부 회계, 국가 회계는 기업 회계하고 달라서 재정 운영 결과가 0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국민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간 것이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많이 걷어갔다는 얘기고 모자른다는 얘기는 너무 적게 걷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똔똔이 되도록 균형 예산이라고 하는데 적절하게 재정 운영 결과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나라 살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원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남대에 여기 이제 뭐 캠퍼스가 들어오는데 특화 캠퍼스가 오는데 이런 것들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의 순원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따져보는 게 프로그램 순원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투입 원가에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원가를 더하고 사업에서 창출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빼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순원가는 요거는 조직 차원에서 프로그램 순원가에다가 뭘 더하냐면 관리 운영비도 들어가고 비배분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배분 수익을 빼면 재정 운영 순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배분 비용이나 비배분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고 조직 차원에서 들어가는 뭐 이자라든가 이자 비용, 이자 수익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재정 운영 결과는 재정 운영 순원가를 구했잖아요. 비배분 비용과 수익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에 비교환 수익을 빼버리는데 이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비교환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 없이 걷어들이는 돈을 말해요. 뭘 말해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 정부는 강제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을 판 대가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빼야 이제 재정 운영 조직 차원에서 순원가가 나옵니다. 이게 제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순원가를 계산해 보고 그만큼만 세금을 걷어서 이것이 똔똔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균형 예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환 수익이 뭐냐 이러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 이전 등을 비교환 수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래하면서 하는 수익들은 짜장면 가게는 짜장면을 팔아야 짜장면 값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팔지 않아요. 하지만 강제로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이거를 비교환 수익이라고 부른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4대 보험에도 붙어 있고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붙어 있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주는 여기서 세금 이외의 부담금, 기부금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준조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세하고 비슷하지만 세금이라는 게 안 붙어 있어서 준조세. 그러나 이거 정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비교환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표 양식을 한번 살펴보면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 대차대조표 기업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전체 자산이 얼마인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얼마며 투자자산은 얼마며 일반 유형자산은 얼마며 그리고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회 기반 시설 SOC가 자산으로 잡힙니다. 도로, 철도, 항만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을 자산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무형 자산도 잡고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을 다 잡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산 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부채를 적습니다. 부채가 유동부채 단기가 들어가 있는 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유동부채를 적고 그다음에 장기 차입 부채 그다음에 장기 충당 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를 적고 그다음에 부채 계를 적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영역에는 기본 순자산 시작할 때 순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동안 적립금 및 잉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손해 난 게 또 얼마인지 이래서 순자산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그래서 자산 이꼴 자산 총계랑 뭐랑 같아야 돼요? 자산 총계랑 부채와 순자산 계하고 같은 값. 왜냐하면 차변 대변의 개념이니까요.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순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요거 기금 부처의 기준으로 따지면 A라는 부처가 프로그램을 갑이라는 부처가 프로그램 A, B, C, D 4개의 프로그램, 5개의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별로 총 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 일종의 이제 교환 수익이죠. 프로그램 수익을 빼면 프로그램 순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순 원가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 D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순 원가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처 예를 들면 뭐 행정안전부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프로그램 원가하고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인건비, 경비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비로 빼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자산 처분 손실 비용으로 들어가죠.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도 비배분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배분 수익 비용이 있으면 수익도 들어오죠. 자산 처분 이익이 있다든가 기타 수익, 이자 수익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배분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비배분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고 이렇게 나온 1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4에 해당하는 게 재정 운영 순원가가 됩니다. 부처에 여기에 부처에 들어온 비교환 수익 강제로 걸어들이는 수익을 맨 마지막에 뺍니다. 그래서 부담금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제재금, 사회보험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빼주면 즉 요 5번에서 6번을 빼주면 재정운영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재정운영 순원가가 비교환 수익보다 더 작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운영 순 결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원가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조직에서 플러스가 된 거야. 남는 돈이 있는 거야. 남는 돈이. 이런 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순 원가가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게 돼요. 플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났다는 얘기예요.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회계하고 정부 회계하고 가장 큰 차이점 재정운영표가 여기는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뺍니다. 비용 빼기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수익에서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서 얼마가 남느냐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반대예요. 여기는 비용에서 수익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면 남는 거고 플러스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면 오히려 부족한 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전체 단위에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재정운영 순원가를 각 부처별로 조직별로 쭉 따집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강제적으로 걷어들인 수익, 국세라든가 부담금 이런 것들을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비용 빼기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 빼기 수익이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흑자. 비용 빼기 수익이 플러스이면 비용이 큰 거니까 적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표는 아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변동표를 만들 때 기초 순자산이 얼마며 재정 운영 결과 아까 요 재정 운영 결과로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그래서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뭐 이런 것들 쭉 따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 항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기말 순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조정 항목이라든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기초 순자산, 재정 운영 결과 플러스 알파 하면 기말 순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단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럼 국가 결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국가결산의 내용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숫자 형태로 표시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돈에 대한 나라 살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정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연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시정 요구,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건전성까지 제고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55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 이거 예산이라고 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세입, 총세출 그리고 6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또 하고 그다음에 기금까지 포함한 거를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걸 결산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 세입 세출외 결산이라고 교부금 정산안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예산, 세입, 세출 예산 결산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 결산, 그리고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재무행정론 시간에 충분히 배웠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살림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라고 하는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국가가 돈주머니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돈주머니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쓰는 거를 일반 회계로 이만큼 큰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기금 67개 있다고 그랬죠. 특정한 목적으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주머니를 챙기는 거 요거보다도 좀 더 자유로운 게 기금이에요. 이건 67개고 요쪽에는 요거 두 개 합친 19개가 있죠. 기업 특별회계로 양곡, 우체금, 우편, 조달, 책임. 여러분들이 재무행정론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와 구별하여 특별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걸 특별회계.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 외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결산한 결과를 대략 살펴보면 총 세입은 402조 원, 세출은 397조 원, 그리고 남은 돈 2조 6천억 원 이렇게 이거를 세개 남은 돈은 세개 잉여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계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 332조, 330조 이렇게 세개 잉여금으로 되고 특별하게 69점 70조 정도 쓰는 거죠. 세입이 세출이 66조 그래서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합계로 한 2조 남았다 이렇게 따져주는 거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세입 세출 현황을 보면은 요게 파란색이 세입 그러니까 402조 원 걷어가지고 397조 원 썼다. 여기 이제 숫자를 보면은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 재무행정론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는 국가회계의 대략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재무행정론 우리 원광 교수님 책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6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67개에는 사회보험성 기금, 개정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이렇게 다양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620조 원의 수입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같게 합니다. 이만큼을 1년에 운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이고 그다음에 재정 수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전체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다 포함한 거를 통합재정 수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세모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2조인데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로 보면은 이게 42조 플러스가 나잖아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아직 플러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빼고 나면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54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면 우리나라는 1년에 50조 정도 마이너스다. 이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4조 적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얼마냐? 국가 채무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숫자가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의 책임부담금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 그런 수준의 채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 포함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순채무만 포함할 때 우리나라는 730조 원 정도의 국가 채무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작은 숫자를 이야기하고요. 국가 부채 또 이야기하면 이거에 플러스 국가가 책임부담금 나중에까지 갚아야 될 그 돈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년간 국가 채무를 보면 730조 원 채무가 있고 이거를 GDP 대비 GDP 우리나라가 1,500조에서 2,000조 원 되거든요. 1년에. 그거 하면은 약 38%, 40% 옛날엔 점점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총 자산은 대한민국 정부의 2,300조 원 정도 되고 부채가 이렇게 1,700조 원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포함이 되느냐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의 책임부담금 나중에 줘야 될 돈을 빚으로 잡은 겁니다. 아까 이 728조 할 때 이게 빠진 거예요. 그 부분이 빠진 건데 하여튼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면 순자산은 555조 원이다. 그리고 총 자산, 총 수익에서 재정 운영 결과를 반영한 여기 재정 운영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총 자산에서 총 수익에서 이걸 뺀 총 비용은 40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재정 운영표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1년에 43조 원 이렇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43조 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만 올 때는 빨강색으로 해서 경고를 줘야 되는데 재정 상태는 이렇고 재정 운영은 이렇다. 그렇죠? 2019년 기준으로 43조 원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순자산 443조 원, 뭐 이런 것들, 기말 순자산 좀 늘어났죠. 555조 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비용이 수익보다 크니까 재정 운영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번에 한 번에 강의를 다 끝내느라고 좀 빨리 갔는데 수업 시간에는 2번으로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선배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로열 프리스트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한남대학교에 들어온 것, 저를 만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끝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은 불평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제 8장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제 9장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어려울지라도 반복해서 듣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보충 설명들이 충분히 나오니까 하시고, 제 수업 시간 때 또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요. 제 8장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